제 이름은 최영자입니다. 올해 72세, 전라남도 구례에서 조그만 한옥 민박을 운영하고 있어요. 25년 동안 서울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저에게 지금의 삶은 마치 꿈만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서울 강북구의 개운초등학교 행정실. 그곳이 제 인생의 절반을 보낸 곳이에요. 1995년 47세에 처음 계약직으로 들어갔죠. 당시만 해도 몇 년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년이 어느새 25년이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지만 매년 계약 갱신할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년 없이 70세까지 일했지만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했어요. 마지막 월급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직 최고봉으로 25년 일하고 받은 월급이죠. 퇴직할 때 동료 선생님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셨어요. 영자 씨 덕분에 우리 행정실이 돌아갔지, 학교의 산증인이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죠. 감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남은 건 빈손과 작은 연금뿐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1992년 40대 초반에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직장을 구해야 했을 때였어요. 이혼 후 전 남편은 양육비 한 번 보내지 않았고 시댁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 친구의 소개로 학교 계약직을 시작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방학이 있어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죠. 아들 민석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방과 후엔 항상 컴퓨터실에 있었죠.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어요. 1년만 다녀온다더니 현지 회사에 취업이 되면서 영주권을 받게 됐죠.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현지에서 호주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후로는 방문이 뜸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지 5년이 넘었네요. 엄마, 나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언젠가 꼭 데리러 올게. 영상통화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에 있는 엄마를 위해 자기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하는 것이 전부인 관계가 됐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자기 삶을 사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서울 관악구의 월세 원룸에 혼자 남았을 때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이 뭔지 알았어요.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도 없이 지나치고 퇴근 후엔 텔레비전 소리만 친구였죠. 퇴직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서울의 높은 월세는 저를 계속 짓눌렀고 국민연금 7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계속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퇴직 후 몇 달간 요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거기서 만난 정미 씨는 전라도 구례가 고향인데 서울 생활 30년 만에 귀향한다고 했어요. 영자 씨 한번 구례에 놀러 와요. 공기도 좋고 집값도 싸요. 서울에서 평생 사시다가 노년에는 시골에서 여유롭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이끌려 2020년 봄 구례에 놀러 갔어요. 정미 씨 집에서 3일을 머물렀는데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 날 마을 뒷산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한 폐가를 발견했어요. 100년은 넘어 보이는 한옥이었는데 10년 넘게 비어있어 지붕은 내려앉고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죠. 저 집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정미 씨에게 물었더니 알아본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알게 된 사실은 그 집 주인이 캐나다로 이민 가서 팔려고 내놓은 집이라는 거였어요. 가격은 5천만 원. 서울 원룸 전세 보증금을 빼면 딱 그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72살의 인생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 서울에서만 살아온 내가 시골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새벽녘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참 예뻤어요. 서울에서는 본 적 없는 밝은 달빛이었죠. 그때 결심했어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자. 하룻밤 고민하고 계약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어요. 노후에 병원도 멀고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시골 생활이 쉬운 줄 아냐? 이런 말들이 많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서울에서의 외로움보다는 시골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더 설레었습니다. 한옥을 수리하는데 1천만 원이 들었어요. 동네에서 소개받은 목수 아저씨의 도움을 받았죠. 할머니, 혼자 사실 거면 방 하나만 잘 고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해요. 그 조언대로 안방과 부엌, 화장실만 먼저 고쳤습니다. 지붕은 기와를 일부 교체하고 내부는 단열재를 새로 넣었어요. 오래된 문들도 새 것으로 바꿨고요. 옛멋을 살리면서도 생활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살아온 제게 시골 생활은 생소했어요. 처음으로 아궁이에 불을 때 밥을 지었고 텃밭을 일구면서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심은 작물이 무였는데 그 무가 자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자라는 기분이었어요. 첫 해 겨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작 패는 법도 몰랐고 한옥이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밤에는 이불 3개를 덮고 자야 했죠. 그래도 이웃들이 도와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옆집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지 확인하셨대요. 연기가 안 나면 혹시 제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문을 두드리러 오셨죠. 봄이 오고 마당에 진달래가 피었을 때 그 순간의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내 집, 내 마당에 피어난 꽃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가져보지 못한 작은 행복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여기가 내 삶의 마지막 무대가 될 거야. 행복하게 살자. 구례 생활 1년차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 발이 너무 저리고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이룰 수 없었죠. 20년 넘게 알아온 당뇨가 악화되어 말초 신경병증이 생긴 거였어요. 서울에서는 자주 병원에 다니며 관리했는데 시골에서는 병원도 멀고 교통도 불편해서 약만 타 먹었거든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119를 부르기도 전에 옆집 김 할머니가 발견해 주셨죠. 매일 아침 제 상태를 확인하러 오시던 분이라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셨대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실려갔고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매가 혼자 살면서 건강도 안 챙기면 어떡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서울에서는 쓰러져도 며칠간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웃들이 제 건강을 챙겨주는구나. 서울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퇴원 후 김 할머니와 마을 주민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돌봐주셨어요. 누군가는 밥을 해주고 또 누군가는 약을 타다 주셨죠. 은퇴 전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이런 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온 마을이 한 가족처럼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서울에서 온 할머니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말투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라 주민들과 어울리기 어려웠죠. 특히 마을 모임에서 종종 제 의견을 내는 것이 서울 사람이 잘난 척한다는 오해를 샀어요. 한 번은 마을 잔치에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제가 만든 나물이 서울식이라 맛이 없다고 뒷말이 나왔어요. 상처받았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마을 어르신들에게 진짜 시골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김 할머니에게 고사리 나물 무치는 법을, 이 할머니에게는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어요. 점점 마을 사람들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져온 커피 머신으로 카페라떼를 만들어 대접했더니 할머니들이 신기해 하셨어요. 어휴, 이런 거 처음 먹어본다. 도시에서는 다들 이런 걸 마시나. 그러면서 저도 그분들에게 커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죠. 서로의 문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울에서 온 할머니가 아닌 우리 영자가 되어 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은 우연히 뒷산에서 야생화를 발견한 날이었어요. 봄날 산책을 하다 보라색 꽃무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제비꽃이었죠. 서울에서는 화분에서만 보던 꽃이 자연 속에서 피어있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날부터 야생화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에게 야생화 약초에 대해 배웠어요. 장 할머니는 30년간 약초를 캐서 생계를 꾸려온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산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이름과 쓰임새를 하나하나 배웠죠. 도라지, 더덕부터 시작해서 황기, 당귀까지. 산에 갈 때마다 새로운 식물을 알게 되는 즐거움이 컸어요. 약초는 몸에 좋고 야생화는 마음에 좋다. 장할머니의 말씀처럼 정말 야생화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점차 집 주변에 작은 야생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캐온 야생화 중 멸종 위기에 처한 것들을 집 마당에 심고 가꾸는 일이 새로운 낙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꽃 이름 3개를 외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50종이 넘는 야생화의 이름과 피는 시기, 특징까지 모두 외우게 됐어요. 제비꽃, 노루오줌, 할미꽃, 금낭화, 페랭이꽃.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고 지는 걸 보는 게 일상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구례 생활 2년 차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요. 서울에서는 비용 때문에 망설였는데 여기서는 군에서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수술 후 선명해진 시력으로 처음 본 마당의 야생화와 산의 풍경은 감동 그 자체였어요. 할머니, 이제 잘 보이세요? 수술 후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정말 잘 보여요. 꽃 색깔이 이렇게 선명한 줄 몰랐어요. 수술 후 집에 돌아와 마당을 봤을 때 그 색감이 너무 선명해서 울컥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흐릿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몰랐던 거죠. 그날부터 더 열심히 꽃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마당뿐만 아니라 집 앞 작은 텃밭에도 야생화를 심었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영자 씨네 집은 꽃밭이네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천국이니까요. 백내장 수술 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밤하늘의 별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서울에서는 밤하늘의 별이 몇 개 보이지 않았는데 구례에서는 수백, 수천 개의 별이 빛나는 걸 볼 수 있었죠. 맑은 여름밤에는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별을 보는 게 취미가 되었어요. 2년차 가을 마을 행사에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야생화와 약초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아신 이장님이 저를 마을 행사의 약초차 담당으로 지명하셨죠. 처음으로 마을에서 인정받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였어요. 산에서 직접 채취한 구기자, 국화, 솔잎으로 차를 만들어 대접했는데 다들 맛있다고 해주셨어요. 그때 장할머니가 제게 귀띔해 주셨어요. 영자야, 네가 서울서 와서 처음엔 다들 경계했는데 이제 마을 사람이 다 됐구나. 네 약초차 맛있다고 동네방네 소문났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2년 만에 진짜 마을 사람이 된 거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젊은 부부가 제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마당의 야생화가 예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서울에서 귀촌한 30대 부부였어요. 남편 경호 씨는 웹디자이너였고 아내 미나 씨는 블로거라고 했죠. 할머니, 이 집과 정원이 너무 예뻐요.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요? 미나 씨가 물었어요.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몰랐지만 사진 찍는 건 괜찮다고 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노트북을 들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할머니의 한옥과 야생화 정원을 알리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72세에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미나 씨의 열정에 못 이겨 동의했죠. 그렇게 한옥 할머니의 야생화 정원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부터 배워야 했어요. 손가락이 굵어서 글자 치는 것도 힘들었죠. 하지만 경호 씨와 미나 씨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도와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옥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팔로워 3,000명을 넘겼죠. 사람들이 제 사진과 글에 댓글을 달아주는 게 신기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젊은 커플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희가 주말에 할머니 한옥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정원과 한옥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어요. 내 집에 낯선 사람을 재우는 게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경호 씨와 미나 씨가 민박 운영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제 첫 민박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급하게 작은 방을 정리하고 새 이불을 준비했어요. 손님 맞이는 처음이라 긴장됐지만 그들이 마당의 야생화에 감탄하고 제가 내린 약초차를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떠나기 전 그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힐링했어요. 이곳에서의 하룻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인생 이야기, 약초차, 그리고 아침에 정원에서 본 풍경. 모든 것이 특별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썼어요. 72세에 새로운 직업이 생긴 거죠. 그렇게 시작된 제 한옥 민박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특히 계절마다 다른 야생화가 피는 정원과 직접 만든 약초차가 방문객들에게 인기였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로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국민연금 7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에 더해진 이 수입으로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아침에 정원에서 마시는 쑥차였어요. 제가 직접 캐서 말린 쑥으로 차를 끓이는데 그 향이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초차 만드는 법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작은 클래스도 열고 있어요. 주말에 2시간씩 약초차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데 이것도 작은 수입이 됩니다. 지금 제 삶은 서울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의 꽃들에게 인사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산에서 약초를 캐고 때로는 손님들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웃고 울기도 합니다. 몸은 불편해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처음 구례에 정착했을 때 가장 걱정됐던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국민연금 7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과 통신비, 식료품비와 의료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죠.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시골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울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한 달 식비가 30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마을 할머니들이 알려준 방법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키우니 식비가 많이 줄었고 난방은 주변 산에서 모아온 나무로 해결했죠. 가장 큰 변화는 물물교환 문화였어요. 영자야, 내가 오늘 깻잎 많이 땄는데 좀 가져가. 이웃집 정 할머니가 깻잎을 가져오시면 저는 제가 기른 상추를 드리는 시기였죠. 누군가 텃밭에서 물을 많이 수확하면 나눠 갖고 제가 산에서 약초를 많이 캐면 마을 분들에게 나누었어요. 도시에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서로 돕는 문화가 살아 있었습니다. 약값이 가장 부담스러웠어요. 당뇨약, 고혈압약, 관절염약.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들었죠. 그런데 마을보건소에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신청해보니 약값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약값 부담도 줄었습니다. 옷이나 생필품은 동네 오일장에서 구입했어요. 서울 백화점에서 산 비싼 옷들보다 시장에서 산 5천 원짜리 면바지가 훨씬 편하고 실용적이었죠.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옷 몇 벌이면 충분했어요. 돈을 많이 안 써도 풍족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미나 씨는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할머니, 이제 디지털 세상에 발을 들이셨네요 라고 웃었죠. 처음엔 사진 찍는 것도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흔들린 사진이 많았고 해시태그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미나 씨가 매일 전화로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알려주었죠. 해시태그는 사람들이 검색할 때 쓰는 거예요. 한옥, 구례, 야생화 같은 단어를 넣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계정을 찾을 수 있어요. 미나 씨의 도움으로 인스타그램 운영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처음으로 올린 글은 마당에 핀 할미꽃 사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팔로워가 3,000명을 넘었어요.
서울, 부산,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보고 댓글을 남겨주셨죠. 할머니의 글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소박한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커플이 첫 손님이었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라 걱정이 많았어요. 옛날 이불이 괜찮을까? 화장실이 불편하진 않을까? 온갖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방문한 손님들은 오히려 제 한옥의 불편함을 매력으로 느끼더라고요. 할머니, 이런 게 진짜 힐링이에요. 서울에서는 모든 게 편리하지만 마음은 불편해요. 여기서는 몸은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가진 것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했죠. 첫 손님이 다녀간 후 그분들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한옥과 정원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그 사진을 본 다른 분들이 연락해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매주 주말마다 손님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방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옥의 다른 방도 수리해서 2팀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침에 마당에서 마시는 약초차였어요. 엄마랑 서울에서 온 10살 여자아이는 할머니, 이 차는 약국에서 파는 건가요? 라고 물었죠. 직접 산에서 캐서 말린 쑥으로 만든 차라고 하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나도 약초 캐러 산에 가고 싶어요. 라고 조르는 모습이 귀여웠죠. 민박 운영으로 한 달에 평균 80만 원의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만 손님을 받는데도 이 정도니 평일에도 운영하면 더 많은 수입이 생길 테지만 저에게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했기에 주말만 운영하기로 했어요. 연금 100만 원에 민박 수입 80만 원이 더해지니 180만 원, 서울에서의 마지막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 됐어요. 하지만 시골에서의 180만 원은 서울에서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부산에서 온 음악 선생님 일행이 방문했는데 마당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셨어요. 바이올린, 첼로, 기타 연주가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평소엔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던 마을 어르신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날 밤 음악과 별빛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이 어우러진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 중 하나였습니다. 민박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였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저릴 때가 있고 나이 탓인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죠. 손님이 있을 때는 아픔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은 힘들었어요. 그런 날은 마을 청년들이 도와주었어요. 장작을 패주기도 하고 무거운 이불을 말려주기도 했죠. 야생화 정원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특별한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영자님의 인생 이야기와 야생화 정원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촬영에 응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고 민박은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약초차 클래스도 인기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약초차 끓이는 법만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약초의 효능과 채취 시기, 보관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지식은 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뿌듯했어요. 할머니들에게 배운 지혜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의미 있었습니다. 2023년 봄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옥 할머니의 사계절 약초 달력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죠. 미나 씨가 사진을 찍고 제가 약초에 대한 설명을 썼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판매했는데 첫 인쇄분 100부가 일주일 만에 모두 팔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만든 것이 돈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민박 운영 3년 차가 되면서 이제는 연간 200명 정도가 제 한옥을 찾아옵니다. 방명록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감사 메시지가 가득해요. 특히 제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재방문하는 이들도 많아졌어요. 어떤 분은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구례에서의 새 생활이 4년째 접어들면서 이제는 정말 이곳이 제 고향처럼 느껴져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서울에서 온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우리 영자라고 부릅니다. 동네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마을길 청소나 경로당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연간 2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제 한옥을 찾아오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있어요. 작년 가을 암투병 중인 40대 여성이 찾아왔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상태였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제 한옥과 정원을 보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연락해 오셨대요. 그분을 위해 특별히 기운을 북돋워주는 약초차를 준비했어요. 황기, 당귀, 구기자를 넣은 차였죠.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의 삶과 아픔, 두려움에 대해 들었어요. 떠나기 전 그분이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제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하룻밤 덕분에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용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일이었던 거죠. 3개월 후 그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항암 치료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할머니의 약초차와 이야기가 제게 살아갈 힘을 주었어요라는 말에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은 70대 부부였어요. 결혼 5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을 왔다고 하셨죠.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두 분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대요. 할아버지가 손수 쓴 편지를 할머니께 낭독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50년의 세월이 녹아있는 사랑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방명록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할머니처럼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합니다. 호주에 사는 아들과의 관계도 변화가 생겼어요. 구례로 이사온 첫 해에는 거의 연락이 없었는데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아들이 제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댓글도 없이 조용히 지켜보더니 어느 날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엄마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은 처음 봐요. 5년 만에 영상통화로 만난 아들은 제 변화에 놀랐어요. 서울에서 늘 근심 많던 어머니가 시골에서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에 감동한 것 같았어요. 엄마가 완전히 달라졌어. 훨씬 행복해 보여.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손주들에게 보여줄 한국의 모습이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이 한옥이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아들 가족이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손주까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손주들이 야생화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면 눈물이 나요. 그들이 올 때까지 정원을 더 예쁘게 가꾸고 한옥도 깨끗이 단장할 계획이에요. 당뇨 합병증으로 가끔 발이 저리고 허리도 아프지만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건강해졌어요. 서울에서는 늘 불안하고 우울했어요. 은퇴 후에 뭘 하고 살지, 돈은 충분할지, 병이 나면 누가 돌봐줄지. 그런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불안감이 너무 커서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잤어요. 지금은 약 없이도 잘 자요. 새소리에 일어나고 별 보며 잠드는 생활이 마음의 병을 치유해 준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편안히 견딜만해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야생화에 물을 주는 일상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한 식물학자 손님이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식물을 돌보면서 자신도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을 할머니들과는 더 각별한 관계가 됐어요. 처음엔 서울 여자라고 조금 거리감을 두던 분들이 이제는 저를 진짜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특히 장할머니와는 거의 매일 만나요. 두 분 다 혼자 사시는데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죠. 아침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어요. 최근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사라져가는 야생화를 보존하는 일이에요. 각자의 집 마당에 야생화 정원을 만들고 씨앗을 교환하며 멸종 위기의 토종 야생화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흔했던 꽃들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개발로 인해 자생지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들이 이 꽃들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 장 할머니의 말씀에 다들 공감했어요. 현재 마을 어르신 10분이 함께 하고 계세요. 올해는 특별히 서울에서 생태학자도 초청해서 야생화 보존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작은 유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겨울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키우는 야생화 중 하나가 미선나무예요. 멸종위기종이라 키우기 까다로운 나무인데 제 정원에서 유난히 잘 자랐어요. 그걸 본 군청 공무원이 찾아와서 번식 방법을 배워갔죠. 올해부터는 군에서 미선나무 보존 사업을 한다고 해요. 제 작은 취미가 지역 환경 보존에 도움이 된다니 뿌듯합니다. 72세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야생화 할머니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시골에 와서 야생화를 배우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프로그램이죠. 아직은 구상 단계지만 내년부터 작게나마 시작해 볼 생각이에요. 제가 경험한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지난 4년간의 구례 생활을 돌아보면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월세 걱정하며 외롭게 살던 노인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한옥 할머니가 됐어요. 연금 70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방 한 칸도 구하기 힘들었지만 여기서는 내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72세에 발견한 거죠. 때로는 몸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야생화 정원과 멀리 보이는 산이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매일 새롭게 알려줘요. 어제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제 한옥 지붕을 수리해 줬어요. 그중 한 학생이 제게 물었죠.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지금이야. 72살의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란다. 그 학생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5년간 같은 일을 하며 안정을 추구했던 제가 70대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시련도 있었고 눈물도 흘렸지만 지금의 행복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당에 나가 야생화에 물을 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손님이 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요.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전 이렇게 대답해요. 몸은 혼자지만 마음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내 주변엔 사람도 꽃도 이야기도 넘쳐나거든요.